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 PCR 최재형 변리사라고 합니다. 그 연구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 실제 시제품도 있는 상태 아니면 거의 이제 양산품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앞으로의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R&D 기획에서부터 상용 결과 활용 부분에 이르기까지 현재 지식재산 관련돼서 이제 참고하시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좀 참고하셨으면 이제 하는 마음에서 여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발표 순서는 제가 그러면 이제 지식재산권이 뭐길래 이런 연구개발 수행 전주기에 걸쳐서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요. 연구개발 수행 프로세스, 즉 R&D 기획이나 연구 성과를 보호하거나 이후에 기술 이전 사업화 단계에서 그 실제 지식재산을 활용하시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입니다. 왜 이제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기술 소스들입니다. 2015년도 와이포, 즉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의 통계로는요. 2015년 한 해에만 거의 300만 건 정도의 특허가 출원이 됐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90년대 후반에서부터 2015년까지 거의 매년 5.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을 보다 최근으로 좀 이제 좁혀서 11년부터 15년까지의 그 성장률을 본다면 그 성장률은 더 7.6%로 올라갑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작년과 재작년 중국 그 특허와 실용신원 통계들을 보면 중국 한 나라에서만 특허랑 실용신원을 합해서 거의 300만 건 정도의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이라는 제도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트렌디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점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출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00만 건, 많게는 500만 건 이상 쌓이는 데이터는 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터로서의 매력적인 걸 따지자면 특허라는 데이터는요, 국제지식재산권 기구 등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특허 출원에 들어가는 양식이나 형식, 그리고 들어가는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특허를 살펴보아도 그 특허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발명을, 어떤 권리 범위를 가지도록 출원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요,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은 특허 데이터들을 유로로 이제 탐색할 수 있고 확인하실 수 있게 하는 유로 DB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특허 제도를 운영하는 각국의 지식재산 그 청들은 우리나라 특허청을 비롯해서 그 특허 정보들을 온라인으로 공개해서 이제 집에서 키보드만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빅데이터로서의 그 바람직한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럼 왜 지식재산권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인데요. 그러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직접 창작의 결과물로 소유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 모두를 말합니다. 이 안에서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특허일 테고요. 보통은 이제 기타 산업사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산업재산권으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 네 가지의 권리가 있고요. 그 이후 계속 지식재산, 무체재산권에 대한 이제 그 가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되면서는 저작권이나 반도체 배치 설계, 종자산업, 종자나 이런 부분들에까지 계속 지식재산권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라는 제도는요, 각국마다 행정행위로서 일정한 권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왜 지식재산권이 필요한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그 발명자께서 기업을 만드시고 신종 모빌리티를 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종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비용과 10여 년 정도의 연구 개발 기간이 소요가 되셨죠.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신종 모빌리티는 시장에 출시되어 처음에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경쟁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경쟁 기업들이 그 신종 모빌리티를 구입해서 역설계를 한 후에 불법 복제 상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경쟁 기업들은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리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개발 기간과 소요 기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발명품을 만들어낸 기업들은 경쟁력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그 발명을 해서 신종 모빌리티를 출시한 우리 기업은 예, 다음엔 자신이 발명을 하지 않고 타인의 발명을 카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그 경제권 내에 있는 어느 누구도 새로운 발명을 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 발전이 지대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는 이는 큰 뭐 이제 그 불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제도가 생겨났고요. 지식재산권은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발명자, 기업,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한 주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술 개발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는 감추어진 또 하나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도 발명을 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즉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이 누적적으로 쌓일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발명,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이 되는 모든 발명을 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발명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300만에서 500만 건의 출원으로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정보로서 접근 가능하게 이제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접근 가능한 정보들을 기초로 우리도 연구개발에서부터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고 기술 이전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요, 기업에서는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특허 동향 조사를 해서요, 기존에 이미 연구가 진행됐던 부분들은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들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말미암아서 연구 소요 기간과 비용을 줄이시고요. 특허를 분석하시다 보면 어느 누구도 특허를 선점하지 못한 영역들을 찾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백 기술들을 탐색해서 연구 주제, R&D 기획을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오픈 이노베이션에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특정 어떤 그 발전 설비를 만드는데 A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B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외부 기업과 이제 그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런 부분들을 온오프라인의 이제 네트워크 소스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요. 특허를 찾아보시고 그 특허에서 두드러진 파트너십 대상 기업들을 찾는데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특허의 본원적인 발명은 이제 기술을 보호한다는 데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식재산권을 매기로 기업에서 경제적 활동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매개로 한 기업의 인수합병, 모토로라가 가장 큰 이제 예가 될 텐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잉크젯 프린터를 만드는 캐논이나 뭐 이제 그 샤프나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는요. 특허들을 서로 크로스 라이센싱을 함으로써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그 크로스 라이센싱 결과들을 통해서 후발 기업들이 그 시장에 더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적 업무들을 제휴하는 한편 이제 아까 파트너십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뭐 소소하게는 특허 등을 이제 그 홍보에 이용하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허들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빅데이터로서의 특허 그리고 그 특허들 정보들을 활용해서 R&D 기획을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사례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책상 앞에는 모니터가 다들 한 대씩은 있으시죠. 요새는 컴퓨터 없이 이제 업무를 보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신데요. 그 앞에 있는 모니터 디스플레이는요, 굉장히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코어 기술들도 정말 많이 변했죠. 브라운관, PDP, LCD, UHD, OLED, 양자점 TV, 플렉서블, 뭐 이제 트랜스페런트 이제 디스플레이 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기술들이 제품에 바로바로 반영이 돼서 시장에 출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디스플레이 기업의 CEO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경쟁하는 기술들 중에서 내가 어떤 기술을 선택하고 그 기술에 기반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시장에서 나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소스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접근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소스는 예전의 소스들입니다. 반면에 특허 정보들은 그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 기업이 권리를 받고 싶어하는 결국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술들을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은 그대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기업, 어떤 우리 경쟁 기업의 기술 그 개발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참 무시할 수 없는 큰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IP R&D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IP R&D는 종래 R&D IP의 이제 반대 개념이겠죠. 종래 R&D IP는요, 그냥 R&D 기획을 하시고 R&D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 비로소 특허 출원을 하시는 것이고요. IP R&D는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재권을 중심으로 찾아보시고 R&D를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도 어떤 특허를 만드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R&D 결과를 수행하면서도 계속 중간 수행 결과물들을 비교하시면서 어떻게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확보해가면 좋을지를 계속 고민하시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 성과 그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는요, 기술 이전 사업화를 통해서 활용을 하실 여지들도 있을 테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이 IP R&D의 목적은 그런 겁니다. 현재 경쟁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 현황 등을 다 살펴보고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격차들을 확인하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전략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전략 목표에 맞추어서 특허들을 분석을 해서 결론들을 얻게 된다면 향후에는 경쟁자보다 좀 더 나은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IP R&D를 이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P R&D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초기, 중기, 장기에 걸친 그 R&D 방향 등을 설정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인 주제를 계속 좁혀나가시다 보면요. 시드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특허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핵심 특허에서부터 현재 바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영역이나 아니면 중장기에 걸쳐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영역들을 분명히 도출해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현재 그 특허 권리가 막강한 이제 그 원천 기술에 해당한다면 그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중기, 장기에 걸친 이제 기술 로드맵을 설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 단계에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식재산권, 이제 IP라고 보통은 하죠. IP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요. 이렇게 IP들이 쌓이게 되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특허들이 점처럼 되어 있는 이제 기술의 경우에는요,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렵지만 여러 개의 특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중첩적인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형성한다면 그만큼 경쟁 기업으로서는 그 지식재산권 망을 뚫고 들어가서 제품화를 하고 그 제품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는 경쟁자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더 느리게, 더디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고요. 그 결과로 기술 이전 사업화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IP R&D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보통은 이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빅데이터를 검색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을 파악해야 되겠고요. 기술을 파악을 하다 보면 기술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검색이 가능한 정도로 나누어야 하는데 보통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테크트리로 작성을 하고요. 그 테크트리에 맞게 검색식을 작성을 합니다. 구글링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 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허 정보들은 제가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빅데이터들이 다들 전 세계적으로 정해진 항목에 맞추어서 정리된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국제 특허 분류라는 기술 분류 코드가 다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분류 코드에 의해서도 키워드 없이도 특허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정확도 있게 본인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찾을 수 있는 이제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 검색을 하고요. 특허 검색은 저희가 보통 했을 때는 한 5천에서 10,000건 정도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유효 특허들을 거기에서 출연했는데요. 특허들은 노이즈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허를 한 건 한 건 보면서 관련성이 높거나 경쟁사 특허들을 유효 특허로 추출해낸 후 특허들을 중요도 순으로 나누어서 등급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 특허들을 코어가 되는 특허들을 소수 이제 뽑아내게 되죠. 그리고 그 코어가 되는 특허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그 특허 정보 안에는 출원 서지 정보,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떤 기술을 특허를 냈다는 이제 정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논문처럼 기술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논문하고는 다르게 거기에는 권리 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또 들어가 있죠. 특허 청구 범위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특허들을 분석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백 분야를 노출하고 신규 IP 창출, IP 포트폴리오 구축, R&D 방향 수립에 이르러서 기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될 텐데요. 이러한 결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특허 정량 분석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기술을 출원했다는 것만으로도 본 이제 그래프와 같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왼편의 그래프는 이제 특허 동향 정보 중에 출원 이제 일별 특허 현황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 특허고요. 최근 특허가 많다는 뜻은 그만큼 그 기술 분야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 해당 산업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반대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최근으로 올서 내려가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 기술은 매력도가 경쟁 기업들이나 이제 그 산업군에서 떨어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특허 건수들만을 봐도 그 기술이 트렌디한지에 대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파이 차트의 경우에는 어떤 나라들에서 많이 출원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당 블럭에 해당하는 시장과 경쟁 기업 등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막대 그래프 두 개 중에 이제 세로 방향으로 서 있는 막대 그래프는요. 아까 이제 전체적인 경향이 아니라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10개 기업, 20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좀 더 심화해서 이제 스코프를 좁혀서 보는 것이고요. 왼편의 그래프는 이제 아까 기술 분류, 테크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류된 기술들을 대상으로 특허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제일 많이 출원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108건을 출원하지만 왼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소재 기술을만 가지고 있고 공정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요. 두 번째 회사의 경우에는 소재랑 공정 기술을 거의 동등한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당 경쟁 기업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편 누워있는 막대 그래프의 경우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 그 해당하는 특허들을 출원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량 분석은 제가 보여드린 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석 툴들이 있고 그 분석 툴 등을 통해서 실제 정량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뭐 어떤 그 나라가 특허 역량이 우수한지 기술성이 우수한지들을 평가하는 데까지 이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성 분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지 분석 이외에 기술 내용을 분석하고 권리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저희가 보통은 정성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정성 분석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은 왼편에 보이시는 공백 분야 노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표의 그 칼럼 부분에는 어떤 구성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두고요. 그 다음에 그 행 부분에다가는 거기에 따른 효과들을 기재를 해 놓는다면 특허 하나하나마다 어떤 솔루션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를 좌표를 찍듯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많이 출원하는 분야가 있고요.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연두색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부분에서는 혹시 내가 어떤 경쟁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침해할 여지가 리스크가 높다면 거기에 맞는 회피 설계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특히 공백 경영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 가능한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술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판단을 통해서 결론을 얻으시고 공백 경영에 대해서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쌓아가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결국은 신규 IP 창출로 이루어지고 초기, 중기, 장기에 걸친 기술 개발 로드맵, R&D 방향 수립으로까지 이어지게 이제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편 아래에 보시면 이게 저희가 보통 특허 히스토리제라고 하는데 IP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특허를 시간 간격으로 기술 분류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게 된다면요. 어떤 한 단위,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든 경쟁 기업이든 간에 그 특허들을 어떤 이제 분류에 해당하는 특허들을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했다거나 현재는 어떤 기술들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경쟁 기업과의 경쟁에서 소중한 하나의 정보로 활용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요 정부 주도로 이런 특허 동향 조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이제 특허 전략 청사진 사업 중에 하나로 농작업 기계장치의 특허 동향을 매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대상은 살포기, 연무기, 수확기, 이양기, 파종기와 같은 농작업 기계장치입니다. 특허 정량 분석 결과인데요. 시간에 따라서 특허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파일 차트를 보면 중국이 거의 4분의 3의 특허들을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특허에서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이제 발휘되고 있는 영역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출원하는 다섯 개 기업들을 보면요. 그 중에 세 개는 일본, 하나는 미국, 중국 기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경향에서는 중국 특허들이 많이 출원되고 있지만 그 IP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력은 아직은 일본 기업들이 훨씬 이제 많은 상황인데요. 거기도 좀 그 이상 신호가 간주되고 있죠. 제일 많이 출원하는 회사 아이세키하고 3위로 출원하는 얀마의 경우에는 특허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쿠보타의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지만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의 관점에서는 일본이나 미국 등 이제 기술 선진국들의 특허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향후 중국의 비중 등을 좀 더 높여서 특허들을 활용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R&D 기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특허 빅데이터는요, 그냥 연구 성과 결과물들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R&D와 관련된 무엇을 R&D 하셔야 될지를 기획하는 데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을 만큼 많이 축적되어 있고 클래스가 잘 갖추어져 있는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연구 성과의 보호 부분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이제 지식재산을 말씀드렸고요. 지식재산 중에서는 이제 어떤 산업의 생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어떤 하나의 제품, 발전 설비라 하더라도 하나의 권리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원천 핵심 기술의 경우에는 특허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하우징이나 외형과 관련된 이제 소 부품에 대해서는 실용신안으로, 전체적인 설비 외형에 대해서는 디자인으로, 그 설비의 이름에 대해서는 상표 출원을 하는 등 각기 영역이 다른 권리들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제품 하나를 보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연구 성과 이제 결과가 아니라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시면서 계속적으로 고민이 되고 거기에 맞는 특허나 산업재산권들이 생산이 될 수 있어야 이제 IP 포트폴리오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연구 성과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제 또 권리로 다듬어지는지 하는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이 되어 있어요. 발명이라 하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발명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이게 UAV죠.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기 기술입니다. 무인기 기술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나요? 대상 기술을 파악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이건 노스럽 그루만의 이제 무인기인데요. 그 안에는 굉장히 그 외형, 기체의 외형에서부터 추진 계통, 그 다음에 센서, 그 다음에 착륙 계통, 그리고 하나하나의 부품들뿐만 아니라 그 부품들을 이루고 있는 소재, 따라서 소재와 소재를 기반으로 한 부품이 모여있는 모듈이 모여있는 이제 하나의 큰 이제 기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계를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총 집약이 되어 있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 발전 설비 분야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체계들 중에서 그럼 우리 연구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할 것인가가 계속 이제 문제일 수 있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소재, 부품, 개별 부품, 모듈, 그다음에 외형, 그 외형 등을 제어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아니면 그 외형 부분들을 제어하거나 활용하는 방법들 자체가 다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그만 하나 면도기 하나에도요. 그 질레트 면도기 아시죠? 그 면도기 하나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특허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특허나 이제 지식재산권으로 이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서 다른 제품이나 기술과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리화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례들을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비행기와 관련돼서는요. 요거는 1906년도에 출원된 윌버라이트와 오빌라이트,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의 최초 출원입니다. 예전에는 플라잉 머신이라고 이제 했네요. 도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요 클레임, 특허 청구 범위에서는 해당 비행기의 기체의 구조들을 이제 하나하나 적시해서 동력 비행기 최초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전체 외형과 구조에 대해서 특허를 만든 것이죠. 자, 이 특허는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출원한 특허인데요. 도면만 보시면 드론과 관련된 특허로 보이시죠. 하지만 이 특허의 경우에는요. 왼편 그림을 보실까요? 예, 철새 둥지하고 철새 알을 찾고 있죠.
이 드론을 활용해서 철새 도래지를 찾고 그 철새 도래지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에 대한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UAV나 이런 기술에 있어서도 그 기기 자체에 대한 특허들도 가능합니다면 그 기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단의 어플리케이션 단의 특허들도 충분히 특허 포트폴리오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허는 이제 보잉의 특허인데요. 보잉의 특허에서도 뭐 그림에 보이시는 같이 항공기에 관련된 특허입니다만 항공기의 하드웨어에 대한 권리가 전혀 아니라요.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이제 전자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충돌 감지하고 회피하는 제어 방법에 대한 특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연구의 어떤 특정 대상물, 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하시면서 연구개발 결과물들을 얻으시게 되면 그 연구개발 결과물이 기여하고 있는 소재, 부품, 모듈, 장비 아니면 제어,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전체 단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도출해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권리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핵심 기술에 대한 거면 특허,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서 10년 정도만 보호해도 되는 기술이면 실용시단, 그리고 외형 전체의 미감을 고려하는 것이면 디자인, 그리고 뭐 그 상표의 경우에는 뭐 연구개발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의 기술이긴 합니다만 그 이름에 대해서는 상표를 이제 출원하셔서 권리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UAV 같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요. 때밀이 수건만 하더라도 이게 발명일까요? 예.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지는 예, 변론으로 하고요. 자연 법칙, 마찰력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끼울 수 있는 이제 옷감을 개봉해서 손을 끼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발명이고요. 이런 발명 모두가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중에서 특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런 두 가지가 이제 거절 이유 중에 제일 이제 빈번한 거절 이유이고요. 새로워야 하고 그 새로운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기존 기술에 비해서 나아야 합니다. 진보성이 있어야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진보성은 쉽지는 않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된 발명에 의해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다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판례들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판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제 진보성이 있기 위해서는요, 발명의 목적이 특이해야 하고요, 구성이 곤란해야 하고요, 효과가 현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진보성을 이제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돼서 우리 때밀이 수건도 1965년도에 실용신안으로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 특허로 등록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특허법 제94조에 의하면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것이고요. 그 실시할 수 있는 범위는 특허법 제97조에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서 정해진다고 이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가 이제 독점 배타권으로 성립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특허증이 발행이 되고요. 왼편은 이제 우리나라 특허청, 오른편은 중국의 이제 그 전리증이고요. 왼편은 러시아의 특허고 오른편은 미국의 특허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계 각국마다 특허가 생기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역적으로는 각 나라에만 권리가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의 특허를 받고 싶으시면 그 해외 여러 나라들의 다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이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요, 무한한 권리가 아니라 그 기술이 계속 사이클을 두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무한히 보호해주지 않고 출원일로부터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은 20년 되는 날까지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등록일부터 20년이 아니라요,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습니다. 보통의 이제 특허는 공개된 데이터니까요. 보시면 도면도 들어가 있고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기재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거 다 권리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특허 청구 범위라고 쓰여져 있는 것만 권리이고요. 특허 이제 그 영향으로 보면 그 부분을 설명해주는 매뉴얼 부분이 그 나머지 도면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목욕탕 때밀이 수건의 경우에는요. 자, 특허 원부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셨지만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랑 분쟁이 어떻게 되는지가 등기부등본에 다 나오거든요.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해당하는 것이 특허 원부라고 특허권에도 있습니다. 특허 원부에도 분쟁 사항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47번까지 47건의 심판이나 소송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죠. 이거는 아까 때밀이 수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업자 입장에서는 그 때밀이 수건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면 그 때밀이 수건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건의 심판 소송을 이제 하셨고요. 이런 것만 미루어 보아도 그 한 건의 때밀이 수건의 실용신앙과는 굉장히 그 이제 실용신앙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업자로부터 차별화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특히 연구성과의 보호와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제 특허는요 공개가 되는 정보인데요 2번 공개가 됩니다. 기술 자료로서 공개가 되는 게 공개 2편의 동계국 특허 공보고요. 부동산 등기등본처럼 권리로 등록이 되는 게 등록 특허 공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특허 청구 범위, 청구항이라고 써있는 청구 범위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서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발명이에요. 스프링클러는 천장에 붙어 있죠. 그리고 물이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수밀부라고 하는데요. 여기 공개 공보의 수밀부는 그냥 몸체 안쪽에만 형성되면 됩니다. 하지만 등록된 공보의 수밀수단은요. 꽤 여러 줄이 더 쓰여져 있죠. 원뿔 형상의 홀더도 있어야 되고 긴밀부재, 즉 오링도 있어야 하고 긴밀부재가 접촉하는 수단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됨으로써 권리 범위가 많이 좁아져 있죠. 그래서 공보 이제 특허는 2번 공개가 되는데 기술 자료로서 공개가 되고 그 권리를 공시하는 자료로서 공개가 된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 사업화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발전 설비 분야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고 그 온실가스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CO2를 포집하는 기술이나 이런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늘어난 기술들을 대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술 공급자로부터 기술 수요자까지 기술이 이전이 되는 것을 총칭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술 시장은 굉장히 다른 제품 시장과는 다릅니다. 시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공급자 중심의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자는 누구냐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중심의 시장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칭적인 시장을 이제 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기술 중개자, 거래자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린 한국발명진흥회라고 특허청 산하기관의 지식재산거래소도 이러한 기술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 상품은 그 시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특이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가격을 우선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기술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서요. 그 다음에 특허와 같이 법적으로 이제 그 보호되는 권리들이 많고요. 여러 번 쓰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기술일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장품도 보통 특이하고 시장도 특이한 데다가 중개자가 필요한 이런 시장에서도요. 이제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기술 이전 사업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 2가지 유형입니다. 내가 기술이 필요하면 라이센싱 인을 통해서 기술을 도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한테 필요성이 좀 적어진 기술에 대해서는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팔므로써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술 수명에 따라서도 이러한 기술 이전 사업화는 별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 기술이 실용화되고 그 기술이 성장해서 성숙해서 쇠퇴하는 동안에 실용화 단계까지는 그 기술을 알고 있는 공급자 위주로 이제 기술들을 상용화하기 때문에 기술 이전 사업화가 잘 일어나지는 않고요. 기술 성장 성숙 단계에 와서야 그 기술들이 아랫단으로 기술 수요자들 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기술 쇠퇴 단계에서는 그 기술 이외에 새로운 기술들을 기술 선도자들의 경우에는 개발을 하고 본인에게 필요 없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라이센싱 아웃하는 경향들이 이제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 또한 기술 이전 시에는 특허가 함께 이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그 기술이 이제 특허하고 연관돼서 이전되는 경우는 특허권 자체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집으로 따지면 전세나 월세처럼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본인이 그대로 특허권자가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실시권만 허락하는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등의 실시권 정보들도 있습니다. 전용 실시권은 실시권을 주는 그 사람한테만 실시하게 하는 것이고요. 통상 실시권은 여러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 통상 실시권입니다.
아까 기술의 경우에는 비소모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사용자에게, 시식권자에게 동일한 기술을 실시시켜 주어도 그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따라서 이러한 기술 이전 사업화의 중개자로서는요,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제 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34조에 의해서 특허 기술 사업화를 알선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거래소 안에는요, 특허거래 전문가 16분이 기술 분야별로 수요기업이 원하는 기술들을 찾아서 매칭을 하고 그 기술들이 이선될 수 있도록 뭐 협상이라든가 계약 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추가로 창출한다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드시는데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도입에 이르는 상용화 비용 등을 보조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정부 R&D 사업 등을 이제 그 등에 대한 정보라던가 또 관련된 자문들을 이제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 설비 분야에서도 이제 뭐 그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든가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수요가 많으시고 이러한 수요들을 충족하시기 위해서 기술 이전 사업화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 거래소를 이용하시면 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발전 설비 분야의 이제 소부장 기술 교류회와 관련돼서 여는 강의로서 그 종래 연구개발 사업화를 하셨을 때 특허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시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로 앞으로는 특허 정보들을 좀 더 살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하시면 이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거래소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